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벗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면서 로마 교황청이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황 선종 이후 15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지고 새 교황을 뽑지만 이번엔 다음 달 초쯤에 콘클라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 12명의 유력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과 우리나라의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거론되고 있다는데요. 유 추기경은 김대건 성상이 성베드로 대성당 외벽에 세워지는데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동양인의 성상이 성베드로 대성당에 세워지는 건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저개발국 지원에도 사력을 다했는데요. 4번이나 북한을 방문해서 식량 지원을 비롯해서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에 접근해왔고요. 지난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하면서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강경하게 내기도 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콘클라베. 새 교황이 선출되면 시스티나 성당에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흰 연기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추기경의 이름이 들어있을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광양 지역의 102년 된 이발관을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만나보고요. 뉴스 브리핑 라전 법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4월 23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최근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학생 사고에 대해 법원이 인솔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은 사건 이후에 일선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사들이 전남도교육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네,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 대한 법적 제재로 전남 지역 일선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교육청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시급한 조치의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정교조 전남지부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4월 말부터 본격화되는 체험학습 시즌을 앞두고도 교육청의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적 지원은 전무하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과 부담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전남도 교육청을 맹비난했습니다. 정교조 전남지부는 어제 성명서 발표에 앞서 지난달에도 성명서를 냈는데요. 앞서 전교조는 현장 체험학습 전면 중단 및 체험학습 예산의 교내 체험형 활동 사용 허용, 또 안전관리 보조 인력의 직접 채용 및 배치,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법적인 안전 기준 마련 등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정교조 전남지부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보조 인력풀 운영과 교육 공동체 공감 토크 추진 등의 계획을 밝히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도교육청의 개선 보완책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정교조 전남지부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보조인력 지원 조치에 대해 보조인력 지원의 경우 교육청이 단순히 명단만 제공하고 학교가 개별 연락이나 신원조회, 계약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교사들의 행정 부담만 가중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한 전남지부는 교육청은 실질적인 인력 지원은 하지 않은 채 명단 제공과 회의 개최로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정작 학교는 체험학습 준비와 행정 절차, 인력 확보에 쫓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정교조는 지난해 현장 학습 진행 과정에서 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가 금고형을 받은 초유의 사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법적 보호장치나 안전기준 마련 없이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정교조 측은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회의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이라며
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날이 풀리면서 현장 체험 학습 철이 좀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교육 당국과 교사들 간의 대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 소식 듣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여수시 도심 곳곳에 착공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고 있는 택지가 많이 있는 상태라고요. 네, 여수시 도심 곳곳에 개발 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미루고 있는 일부 택지의 장기간 방치가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여수시의회는 부영주택의 관내 미착공 택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여수시가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인 부영주택 말고도 지역의 상당수 건설사가 허가를 받아두고 아직 착공을 미루고 있는 것이 많다며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에는 안산동과 문수동, 돌산지구에 위치한 이 부영주택의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택지가 14만 제곱미터 규모로 안산동과 문수동은 이 사업 승인을 받고 여러 이유로 수년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영주택의 경우 여수 장성지구에 들어설 89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에 착공해 터파기 작업 중 안반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발생했고 2022년 2월 공사를 중단한 채 3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 문수동 부영아파트 288세대 규모의 부지의 경우는 당초 약속한 도시계획도로 확보가 미뤄지면서 역시 착공하지 못하고 있고 돌산 우두리 1원에 위치한 관련 부지도 역시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방치된 택지들을 놔둔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인허가를 내준 여수시 차원에서 조치를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여수시 의회는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해당 부지가 민간 기업 소유라는 이유로 여수시가 직접 간접적인 행정 개입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은 도시의 질서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공익적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흔들리게 만드는 수준이라며 여수시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예.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익성이 입증된 경우 여수시가 해당 토지를 직접 수용해 주거복지 목적의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여수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예. 해당 논란에 대해 여수시는 지역 내 미착공 공동주택 등에 대해 착공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업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응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도심 속 착공되지 못하고 방치된 택지 소식 들어봤고요. 마지막은 광양 소식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불법 합성 사진들로 순천시 의회 일부 의원들이 협박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광양시 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같은 협박 메일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최근 순천시 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딥페이크 합성 사진 조작을 통한 협박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광양시 의회 일부 의원들 역시 불법 합성물에 의한 협박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최근 광양시 의회 정모 시의원은 자신의 얼굴이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물 캡처 사진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이 메일 발송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보내지 않으면 합성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정모 의원 이외에도 비슷한 메일을 받은 의원이 추가로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다만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방 의원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진, 이메일, 전화번호까지 노출이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방의회 시도의원들의 경우 정치인이다 보니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이나 이메일, 전화번호 등 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이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이 순천시와 광양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이외에도 지난해 광주광역시 의회 상당수 의원들도 비슷한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광양시 의회는 최근 시의회에서 발의해서 통과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광양시가 나서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시 집행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규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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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나요? 예, 두 분 왜 자꾸 여기 오셔서 서로의 근황을 여쭈시냐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촉촉하게 봄비가 예. 그리고 어제는 조금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조금 이동이 있었는데 스케줄상 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좀 뭐 그런 근황 말고는 네, 뭐 봄철에는 오늘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비가 오늘 두 그치고 분 나면 오시기 전에 네, 지금 처음 봬요. 네, 뭐 여기서 봤으면 됐죠, 뭐. 아침에 뵙고 여기 방송국에서 가족들이 뵙고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돼요. 네, 피곤하네요, 진짜. 저 이 두 분의 이런 케미가 저는 왜 이렇게 좋을까요? 피곤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 네. 맞으시면 안 되고요. 예. 건강 잘 챙기시길 건강 바랄게요. 유의하십시오. 예. 자, 오늘 화제의 판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미중 관세 전쟁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우회 수출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정말 총성 없는 전쟁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걸 불법 우회해서 수출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이 우회 수출 이 말도 좀 생소한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회 수출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품이면 중국에서 발송이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메이드 인 차이나 해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역 장애물들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에 일단 들여온 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찍어서 이제 한국에서 발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출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우회 수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찍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렇죠. 해서 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네.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허. 우회하려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상표를 찍어서 한다든지 뭐 맞아요. 그런 예, 거죠. 그간에도 이제 한국을 경유해서 이렇게 우회 수출하는 행위는 빈번했다고 하거든요. 실제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부터 2025년 올해 3월까지 총 176건, 뭐 이제 규모로는 4,675억 원 규모의 불법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런 뭐 미중 뭐 중미 이런 관세 전쟁의 여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특정 나라의 수출을 규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뭐 가짜 어떤 그런 확인서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수출하는 거니까 우회해서 수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좀 빈번했는데 최근 또 이제 이런 관세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이해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최근에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쭉 있어 왔던 일들인데 뭐 그 주된 목적이 반덤핑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한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면 좀 더 예.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경제적 이득이라든지 뭐 수출국의 뭐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관세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이런 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네, 적발이 그렇습니다. 됐고요. 네. 자, 최근 대량으로 적발된 제품은 보니까 매트리스였습니다. 저는 작은 제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매트리스 같은 거는 진짜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단 맞아요. 양적으로도 크고 많고 이런데 중국에서 만든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위장돼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럴 수 있죠. 그 앞으로도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갈등이나 대립 양상은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적발된 것만 보면은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해서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740억 원 규모인데 해당 업체 보세 창구에 반입을 해서 원산지 증명서나 수출 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이렇게 다시 우회 수출을 한 사례도 적발이 되고 있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국내에 중국 업체가 한국 법인처럼 이렇게 업체를 세워놓고 네. 거기를 경유해서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택을 갈아서 하기도 하고, 네.
나가는 거죠. 네. 아니면 중국인이 아예 이제 국내에다가 업체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한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한다거나 꼭 뭐 본인이 그러니까 꼭 중국인이 설립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을 상대로 뭐 145%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거의 뭐 수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관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회해서 그러니까 중국산이 아닌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수출을 계속하는 이런 행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뭐 그전에 보니까 중국이 이런 용도로 베트남, 멕시코 이런 국가들을 좀 이용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네. 이게 우리나라도 피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좀 약간 반복돼서 적발될 경우에는 한국 제품을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품질이 굉장히 낮은 물건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찍혀서 이제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면 한국 품질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낙인이 찍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뢰도에도 좀 타격이 그렇습니다.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회 수출.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업체도 이 우회 수출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수출이 금지된 물품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불법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2022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이제 한국은 이제 대러 그 수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기류에 이제 동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쟁이다 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나 이제 중국을 상대로 수출을 많이 했던 업자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출에 많은 규제가 생기면서 이거를 이제 우회를 해서 이제 러시아로 가는 거지만 실제로는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를 가는 것처럼 그런 물품인 것처럼 이제 뭐 통과를 시킨 다음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실제로 많이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그 규모도 한 뭐 180억 이상으로 적발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떤 그 이제 한 무역상은 이제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동차랑 제트스키 같은 이런 한 51억 상당의 어떤 물품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하다가 적발이 됐고요. 또 이제 중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뭐 반도체 장비를 한 17억 가까이 이제 또 러시아에 수출한 또 이런 이제 무역 그 상인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 무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이제 항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뭐 관세를 부과하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런 수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이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예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특별 조사단을 이제 발족해서 더 이제 강화된 방침을 적용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적발된 업체들은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처벌을 하고 뭐 어떤 제한 조치를 해야만 이런 것들을 뭐 근절할 수 있을 테니까 대무역법에 그런 근거 규정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이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중개 자체를 제한하거나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 경유, 환적 이런 행위들을 모두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조항도 있는데요. 뭐 수출, 수입, 경유, 환적, 중개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위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 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 신고하거나 아니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말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잘못된 거니까요. 네.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꼭 네. 받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화제 판결에서는 우회 수출 관련된 소식들을 좀 다뤄봤고요. 자, 주제 토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60대 남성이 방화범이 숨지고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아파트였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작년 추석쯤에 층간소음으로 윗집 주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윗집이 이번에 불이 난 집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경북 산불로 화재 피해가 크게 난 만큼 이번 방화 사건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우려의 시선을 크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이 불을 내는 방화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오랜만에 두 분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두 분
꽁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네. 꽁트를 좀 준비해봤는데 저희가 한 12월 이후에 진짜 그렇습니다. 뭐 한 나라가 반년 만에 혼란스러웠던 관계로 꽁트가 잠깐 중단됐었는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굉장히 좀 좀 약간 이 연기력 좀 푸시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둘이 산에 오는 거 진짜 얼마만이야? 아, 연애 때 내가 관악산에 한번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발목에 금 가고 그 난리 난 이후로 나는 산은 그냥 보는 걸로 만족을 했지 뭐. 그러니까 산에 가면서 무슨 슬리퍼를 끌고 오냐고.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 진짜. 어쨌든 내가 그날 이후로 준비성 하나는 철저하다고 할 정도로 변했다는 거 아니냐. 등산에는 뭐다? 뭔데? 등산에는 라면이지. 뭐야? 이거 끓여 먹는 라면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여기서 어떻게 라면을 끓여 먹어? 답답하네. 라면은 끓여야 마시고 여기 천지에 마른 나무들이 있고. 뭐? 그래서 나무로 불을 떼서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진짜 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산에 큰 불 나서 난리 난 거 못 봤어? 다 안전을 생각해서 이렇게 스텐으로 된 차단막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요. 자, 이렇게 마른 나무가지를 모아서 불만 딱 붙이면 셰프가 끓인 라면에 비하겠어. 하지마. 바람 분다니까? 저기 불씨 날아가잖아.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예. 자, 근데 하니까, 오랜만에 예, 약간 러브 모드인 것 같은데 어색하네요. 예. 뭘 또 어색하세요. 약간 어색합니다. 철없는 남편 러브 모드였습니다. 네. 자, 일단 광고 듣고 그렇게 와서 포장이 될 수 있나요? 주제 네. 이어가죠.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자,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꽁트에서 보신 것처럼 두 분은 아주 러브 모드가 낭낭한 부부십니다. 네네. 자, 오랜만에 꽁트했는데 어떠셨어요? 쉽지 않네요. 참 쉽지 않고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대본을 안 보고 하시던데. 그냥 평소에 평소에 자, 이런 행동 하지 대본을 안 않죠.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꽁트 오랜만에 이제 예. 두 분이 등산에 가셔서 등산을 하셨는데 남편분께서 좀 스윗하게 라면 네. 끓여 먹으려고 준비를 싹 해왔습니다. 라면 가지고 오셨고 뭐 차단막 스텐으로 된 거 뭐 불 안 나게 준비를 해왔지만 마른 나무를 가지고 지금 불을 때워서 라면을 먹겠다 이런 뭐 상황이었습니다. 자, 꽁트처럼 이렇게 실수로 이러다 불이 났을 때 이걸 실화라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북 산불도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랬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자, 먼저 이런 경우에는 처벌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처벌 받게 되죠? 일단 이렇게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하는 이제 법률이 산림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법의 이제 53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볼 수 있는데요. 과실로 인하여 이제 다른 사람의 산림을 태우거나 아니면 자기 소유의 산림을 태워서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제 벌칙 규정이 있거든요. 예. 뭐 이 사건이 뭐 너무 많은 피해를 낳았기 때문에 참 의도한 건 아니죠. 당연히 의도한 실수지만,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어떤 그러한 행위가 굉장히 이례적인 행위도 아니었을 텐데 예. 이게 아마 뭐 그때 당시의 날씨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기후 상황과 그런 어떤 우연이 또 겹치면서 이렇게 큰 화재 산불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뭐 이 성묘객에 대해서 뭐 지금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뭐 조사를 한다 이런 어떤 언론 보도는 뭐 명확히 나온 것은 없지만 이제 만약 이제 관련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이 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이제 크죠. 예, 이건 일단 실화의 경우고 네. 지난 월요일 봉천동 화재 사건처럼 고의로 방화를 한 범죄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일부러 불을 지른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히 달라야 될 것이고 사실은 고의로 불을 지르는 걸 방화라고 하고 실수로 불을 지르는 건 실화라고 실화화, 하잖아요. 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처벌 규정은 형법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 그 산림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든지 산림에서 불을 낸 경우는 산림보호법의 특별법이니까 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고 예.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봉천동 화재처럼
고의로 방화를 한 범죄. 사실 방화 관련된 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봉천동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현존하는 주거하는 건물에 방화를 한 경우잖아요. 예. 이 경우에는 지금 형법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의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불을 그냥 질러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았을 때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굉장히 처벌수익이 없죠.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보다도 더 형량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하. 네. 자, 이번 화재 사건을 봤을 때 일단 아까 소개를 해드린 대로 거주자에게 앙심을 품고 방화를 한 것으로 지금 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방화를 저지른 피의자가 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가 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한계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4층에 불을 질렀는데 바로 밑층에 3층에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피의자가. 네. 그래서 4층에 불을 질렀고 그리고 보니까 뭐 영상 보니까 그 한 집만 지른 게 또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사실 그 피해자 분들이 굉장히 중상을 입어서 진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이제 주요 그 피의자 용의자는 네. 사망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범행의 동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예전에 살던 그 이제 그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집 말고도 또 다른 곳에도 불을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합동 감식 및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한번 예. 그런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사건처럼 방화범이 사망을 한 경우에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만약에 방화범이 생존해 있다라고 했다면 예. 당연히 현주 건조물 방화 취사죄가 적용돼서 중형을 선고받았을 텐데 지금 범행 과정에서 지금 사망을 한 사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것이고 예. 따라서 형사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민사와 관련해서는 예. 당연히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속은 돼요. 근데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채무를 떠안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 채무를 갚고 그 초과하는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한정 승인 같은 절차를 거쳐버리면 예.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피해 복구는 어떤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금일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당연히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대부분은 또 이제 우리가 자력이라고 하죠. 그러한 어떤 이런 막대한 피해를 이제 배상할 만한 그런 책임. 왜냐하면 지금 건물도 많이 이제 그 훼손이 됐고 사람도 많이 다쳤고 이러기 때문에 피해액은 클 텐데 예. 이제 이게 보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이제 관악구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이제 그 화재 피해자에게는 화상 수술비와 생계비를 또 긴급 지원을 하고 또 건물이 파괴된 부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제 긴급 공사를 시행을 하고 또 서울 도시공사에서도 이제 주거 이전이나 세대 복구 같은 부분들은 진행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이 가해자가 그러니까 이 이제 원래는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국고나 이제 이 부분 관할 지자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금액에서 일단 지급이 되겠죠. 결국에는 뭐 세금으로 결국에는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뭐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일정 부분 유족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원을 한 다음에 당연히 그 가해자에게 구상을 합니다. 근데 예. 지금 구상을 할 가해자가 지금 사라진 아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예, 이번 뭐 사고로 4층에서 추락한 7, 80대 여성 2명이 지금 전신 화상을 맞아요. 입은 상황이고요. 네. 또 낙상, 연기 흡입 등 여러 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자, 불을 내는 행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같지만 이게 죄목이 또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들어본 저희가 뭐 나눴던 실화, 방화 네. 죄가 있고 뭐 또 연소죄라는 게 있고요. 네, 이게 형법에 굉장히 좀 다양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불을 지르는 행위 자체가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을 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이고 예. 다만 그와 관련해서 그 물건의 특성 그것이 사람이 살고 있는 물건이냐 공영 건물이냐 뭐 일반 건물이냐 이런 뭐 건물의 용도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이 좀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자기 소유의 물건인지 타인 소유의 물건인지 관해서도 좀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현주 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주거하는 건물에 방화를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랬을 때 가장 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고 공용 건조물 방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예. 그리고 공용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건물인 경우에도 처벌하는데 점점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또 그리고 일반 건조물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건물이거나 아니면 또 자기 일반 물건일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연소라는 거는 네. 이제 그 여기서의 한자가 조금 다른데요.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연이어 탄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이제 방화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이게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에요. 번질 수 있는 네, 거니까 불이라는 맞아요. 특성 네,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소유 건물이나 또는 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가 돼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연소한 경우를 또 별도로 처벌하기 위한 게 연소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물건만 이제 뭐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다치거나 심지어 죽게 되면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살인죄보다도 더 형량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되게 중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아까 물건의 특성 이게 뭐 네. 그냥 물건이냐 혹은 뭐 건물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뭐 산과 네. 같은 산에 고의로 불을 질렀을 때 지금 이 대상이 산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을 지르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산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예. 문화재라든지 이런 예. 경우에는 특별법 적용을 받아요. 아, 그래서 특별법 적용을 아까 말한 산림보호법 같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산 같은 경우에 산에 아까 우리가 꽁트 사례에서 뭐 살짝 언급했던 거는 이제 실화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불 지른 거고 만약에 고의로 산불을 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것에 관한 것도 산림보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림보호법에 보면은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소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자기 소유의 산림이라고 하더라도 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쉽게 생각해서 그럼 내 땅을 이 전체 야산이 다 내 건데 예. 내가 내 땅에 불 좀 지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산이 아니라도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도 형법에 예.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물건에도 불을 질러가지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화난다고 내 땅에서 내 물건에 내 자동차를 불태웠다. 근데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공공의 위험 발생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래서 산림보호법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이 나서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서 피해를 입히면 좀 더 형량의 범위가 아까는 1년 이상 10년 이하라면 2년 이상 10년 이하로 좀 더 하고 그리고 이게 미수에 그쳤다. 그러니까 범행을 시도했으나 어쨌든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 처벌합니다. 그래서 뭐 이 이제 고의로 산불을 내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아까 현주 건조물 방화보다는 좀 어떤 양형에 되어 있는 그 기준이 조금 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벌금형이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한 번 저질렀으면 좀 봐줄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공공의 안전이나 뭐 이런 거에 피해를 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이렇게 특별법으로 따로 이렇게 떼어서 또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고의로 산불 내는 거는 뭐 당연히 절대 안 되죠. 중형에 예.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형 맞습니다. 네. 다시 경북 산불 사례로 넘어가서 경북 산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피해가 났습니다. 최초 실화자 개인이 손해배상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 경북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 봉천동 화재 사건하고 좀 다르게 실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봉천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불을 지른 거고 이 경우에는 이거는, 예. 일단 실수로 일대에서 불을 질렀다고 해도 그 결과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예.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뭐 산림하고 뭐 가옥들이 다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문화재도 이거를 마찬가지고요. 예, 이거 기본적으로 다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형사적인 책임도 져야겠죠. 근데 다만 이 사람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또 말하는 것처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가나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재민들을 지원을 일단 한 다음에 구상을 하게 되는데 구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뭐 100억, 200억 이래 버리면 이 사람들 만약에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세금이 나가게 되는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수. 그럼 실화자 같은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건. 일단은 이제 만약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고의 또는 그러니까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돼요. 근데 다만 민법의 765조에 이 배상액을 좀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과실은 과실인데 중대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고의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중대한 과실도 아닌 경우에는 그 배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좀 이 손해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특히 이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실화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실수로 일으킨 화재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그 실화를 일으킨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을 경감을 해주겠다라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만약에 이러한 청구가 들어오면 화재의 원인 그리고 뭐 규모 이런 것들 다 모두 고려해가지고 경감할 수 있는 거죠. 네. 법률에 모든 게 다 나와 있네요, 진짜. 나와 있는데 경감해도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근데 파산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산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채권이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고의로 산불을 지른 경우에는 파산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법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뭐 또 다른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길 것이고 특정 사안에 한해서 법률을 개정한다라는 건 쉽지 않겠지만 다만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일부 보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보전을 다 못 받아요. 다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성은 좀 더 있다고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전법정 오늘은 방화죄 또 실화죄 불 관련된 소식들 좀 들어봤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 오늘부터는 수요일에 함께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강양시 우산길 107번지 이발사 김형태입니다. 네, 소개할 때 이렇게 주소를 다 불러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네. 자, 광양읍에 위치한 이발소를 다녀오셨습니다. 네. 김영태 이발사님, 경력이 꽤나 오래되셨다고 해요. 네. 올해로 83세가 되는 김영태 와. 이발사는요. 현재 이 이발관에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발을 했습니다. 예. 이 6.25가 끝나고 나라도 국민도 어려웠던 시절에 가정 형편으로 학업이 이어가지 못해서 이발하는 기술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발을 배울 수 있었던 학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발관이 찾아가서 물기는 일, 청소 등 허들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마네킹도 없어서요. 밭이나 논에서 나가서 그 공짜로 머리를 잘라주고 했답니다. 17살 때부터 했으니까 야든선이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형편에 살게 걸려냈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사채립을 못 내갖고 이제 그만둬 버리고 그때 이제 17살에 이제 가위를 못 잡고 머리만 감았죠. 그때는 이제 수도가 없어가지고 양쪽 바켓을 들고 이제 물통에 물을 붓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감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고됐지. 잘 못하면 또 주머니에 맞고 머리를 맞고 쉬는 날로 초원으로 나가요. 가위 들고 미니칼 들고 근데 배운다고
그리고 그것을 공짜로 이제 해주고 농주 사람들 이제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 초원으로 다니면서 이제 이발해주고 밥 주면 또 밥 얻어먹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이발사를 하기도 했지만 이 김영태 이발사가 운영하는 이발관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또 있죠. 네, 현재 이 이발관은요 1922년 일제 강점기에 개업을 했다는 거 알려졌습니다. 잠시만요. 1922년. 네. 지금은 2025년. 그렇죠. 100년 넘었어요. 그렇죠. 103년 횟수로는 103년일 것 같아요. 103년. 네. 와. 그러니까 강산이 10번이 바뀔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요. 상호는 그대로지만 건물은 조금씩 이동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발소 자리는요. 관공서가 생기면서 없어지고 상호면 그대로 도로 반대편 옮겼는데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도로가 넓혀지고 건물을 뒤쪽으로 오면서 지금의 이발관이 40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이발소 자체는 뭐 그 자리는 아니었지만 네. 같은 이름으로 10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곳. 와. 상호가 이발관 상호가 100년이 됐다고.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 도로가 이제 확장되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건물은 얼마 안 됐고 한 40년 됐고 여기 있었죠. 우리 이제 선배들이 한 5명 한 4명 지나가고 나간 자 5번째 이거 같죠. 계속 이제 했죠. 영업을 했죠. 100년 됐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100년. 도로 나기 전에부터 이거 했거든요. 이것을. 네, 그러니까 도로가 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걸 네. 다 알고 있는 그 동네 맞아요. 그런 이발관입니다. 네. 현재 이 교촌 마을에서 5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단골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이발관에 다녀왔는데요. 와, 이발관에 들어섰는데 정말 앉을 데가 없었어요. 이발관 자체는 크기는 어느 정도예요? 보통 우리 동네에 있는 미용실 같은 그런 작은 느낌이에요. 네. 아담한. 의자는 2개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이미 2분은 이발하고 계시고 예. 그 뒤에 소파 같은 곳에 네. 한 4-5분이 벌써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기자 웨이팅이에요. 네, 웨이팅이에요.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더라고요. 손님이 대부분 70대, 90대 손님인데 40년의 단골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요. 앉으면 바로 이발 시작돼요. 아, 뭐 어떤 스타일로 잘라드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를 많이 않아요. 달라주세요. 뭐 적게 잘라 어떻게 이게 아니라 딱 그냥 앉으면 시작. 바로 이발볼을 딱 두르고 바로 가위가 착착 되는 거예요. 이발관. 사실 저는 이발관을 가서 머리 잘라본 적 없거든요. 저 처음 가봤어요. 미용실을 가죠. 그쵸, 맞아요. 이 미용실 이발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발관은 아빠들이 가는 곳. 아빠나 할아버지가 가는 네, 곳. 남자들이 가는 곳. 고정관념이 있죠. 맞아. 이발관은요 가장 다른 점이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해줘요. 아, 그래요? 네. 또 머리를 감을 때 미용실 누워서 하죠. 예. 오래된 이발관은 엎드려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감겨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미용실은 파마를 하는 곳, 이발관은 머리 커트를 하는 곳이라고 해서 여자들도 머리카락을 자르러 이발관을 왔다고 해요. 오. 그래서 여학생들 머리 자를 때 굉장히 난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빗이 따라가고 가위가 따라가고 그러지. 갖다 이제 살도 비고 그러지. 예전에 여학생들 단말머리 있죠. 단말머리, 단말머리. 그 기어에 바짝 대고 단말머리에서 잘못 여기를 짧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그래요. 예전에는 미장원이 드물고 빠마만 할 줄 알지 가위질을 할 줄 몰라요. 그래갖고 우리 한참 배울 때는 이발습이 못 하겠는 거거든. 주로 여고생들, 여중생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네, 여고생, 여중생들 머리 잘라주시다가 뭐 잘못해서 약간 귀도 살짝 이렇게 네, 하기도 피가 나고.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이발하는 모습 계속 봤거든요. 근데 손은 많이 느리세요. 근데 굉장히 섬세하세요. 제가 보면 머리카락 이렇게 할 때 빗질을 해서 그 중지와 손가락 그 검지에 끼우고 머리 자르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뭐 빗은 이렇게 빗는데 가위는 딴 데를 잡고 자르고 계세요. 아,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맞아가요. 오. 길이가 정말 우리 그냥 반듯하게 자른 것처럼 기계로 자른 것처럼 그 가위질이 잘라져요. 40년 하셨으니까. 맞아요. 기계보다 더 기계같이. 맞아요. 그 실력이 그냥 쌓여가는 것 같아요. 와. 김영태 이발사님 연세가 83세라고 하셨죠. 네. 자, 손님도 끊이질 않고 쉴 틈이 없으면 사실
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네. 같은데 이렇게 60년 넘게 이 일을 하신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이발관의 운영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꼬박 12시간. 12시간을 여는 건데요. 새벽 6시면요. 김영태 이발사의 부인이 이발관 문을 열고 청소를 하면요. 김영태 이발사 부녀의 과외들이 시작됩니다. 한 5년 전부터 이 미용실을 운영하던 막내딸 김선정 씨가 이용 자격증을 따서요. 손을 보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말하지 않아 손발 척척 맞습니다. 나는 힘들지. 나는 그냥 얼른 문 닫아버려. 오가든 피곤한 게 얼른 문 닫아버려. 이제 젊으실 때는 피곤한 줄 별로 모르는데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놓게 영 피곤해요. 이제 앉으려고 해도 이거 이제 이발을 하려고 해도 우리 딸 제가 혼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나가 이제 억지로 하고 있는 거지. 아침에 또 일찍 나오지. 5시 반이나 되면 5시 반에서 6시 반, 6시 그 사이에 이제 나오지. 나오면 이제 우리 이제 저 할머니 와서 미리 와서 이제 이발소 싹 청소하고 나는 이제 손님 기다리고 6시 반이나 이제 6시 되면 하고 오후 6시, 7시 되면 끝나죠. 자, 이렇게 오랜 시간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몸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오랜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닐까도 싶으세요. 네, 맞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안 다듬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정리하는 모습이 그곳에서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이발관 이제 하던 이발관 한 60년 이상 하던 이발관에 오면 마음이 놓여. 그리고 내가 일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 뭐 이런 만사가 뭐 잊어버리지 뭐 생각을 여지도 없고 한간 내가 뭐 집중한 게 머리 깎는 데만 집중하니까 60 이상 해놓은 게 이걸 안 하면 이제 좀 이상해. 좀 서운하고 또 항시 머리가 그냥 이발관 생각이 나고 딱 배고 나가 미래직을 딱 타고 이발을 곱게 해주고 드라이까지 다 그냥 막 예전에 기름 많이 발랐거든요. 기름 착 발라가지고 드라이 깨끗이 해주고 보내면 참말 보람이 있어요. 기가 깨끗하고 또 보면은 참 내가 보람이 있어. 참말로 잘 배웠구나. 돈 보고 그냥 빨리 해준다거나 그러면 손님이 적죠. 100년이 넘는 이발관은 김영태 이발사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영태 이발사의 섬세한 손길에 많은 이들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00년 넘은 이발관에서 이발을 하고 계시는 김영태 이발사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4월 23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